촉촉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일의 출발 새 아침. 신일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해보겠습니다. 요새 날씨가 이렇게 갑자기 추워져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께까지만 해도 굉장히 포근했는데요. 오늘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달력 한 장이 넘어갔는데 기온이 정말 몇 배가 되게 떨어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어제는 강풍을 동반한 눈발까지 날렸었죠. 추위 기세 대단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K웨더 반기성 센터장 연결해서 오늘 날씨 그리고 이번 겨울 날씨가 대체 어떤지 한번 쭉 진단해 보겠습니다. 반 센터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영하 7도예요? 영하 9도예요? 오늘 아침 영하 8도입니다. 영하 8도요? 네네. 딱 중간이네. 7도, 9도의 중간 8도. 영하 8도인데, 체감은 더 추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졌죠. 예. 기온이 가장 많이 내려가는 곳이 설악산으로 영하 20.6도. 예. 관측소로는 대관령 영하 13.6도, 서울은 영하 8도. 서울 같은 경우는 평균보다 한 7도 정도 낮은 아주 매우 추위고요. 강한 추위고요. 예. 사실 이렇게 강력한 한파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12월 접어들면서 내려온 것은 북극의 한기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나라 상공 5km 기온을 보면 영하 33도 선까지 내려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강한 한기가 내려오고 있는데 왜 지난 주말에 미국의 버팔로 쪽에 폭설 내리고 동부 지역에 엄청난 혹한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예. 그때 한 영하 35도 선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정도의 혹한이 우리나라 쪽으로 내려왔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내일도 춥고 계속 춥겠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낮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람이 지금 강하게 불고 있거든요. 네, 바람 되게 붑니다. 네, 서울 지방에 현재 초속 한 4.6m 바람이 불고 있는데, 기온은 8도지만 체감 온도는 영하 14.8도입니다. 근데 오늘 낮에도 바람은 여전히 강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서울의 낮 경우에 최고 기온은 영하 2도로 예상하지만 실제 사람들이 느끼는 추위는 영하 한 8도에서 12도 정도. 그러니까 매우 추운 날씨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예. 하여튼 이번 추위는 이번 주까지는 내내 지속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그리고 눈 말이에요. 충청 이남 지역은 눈이 계속 오는 모양이죠, 지금도? 네, 그렇습니다. 정읍 같은 경우는 15cm 눈이 내리면서 폭설이 내렸죠. 오늘도 충청, 호남 서해안 서해안 지역, 제주 울릉도 지역으로는 많이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문제는 서울인데요. 예. 서울 지방으로는 오늘 낮에는 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밤에 들어서면서 눈발이 날리기 시작해서 내일 오전까지 서울이나 이 수도권 지역으로 한 1에서 3cm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는 교통 혼잡 가능성도 좀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해서? 내일 오전 중까지는. 내일 오전 중까지 눈이 온다? 네네. 1에서 3cm면 많은 건가요? 그게? 그렇습니다. 겨울철에 녹지 않고 쌓이는 눈은 상당히 많은 눈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군요. 예. 눈이 오네. 새벽에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은 참 이런 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추운 날씨가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요? 일단, 저희들은 이번 주까지는 혹한이 지속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주까지요. 네네, 이번 주는 우리나라 동쪽 상공으로 저주저기압이 위치하면서, 시베리아 고기압의 아주 강한 한기를 우리나라 쪽으로 계속 끌어내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기압 배치는 일요일부터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주는 서울 같은 경우는,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에서 한 6도 정도 계속, 낮 최고 기온도 영상 0도에서 한 2도 정도로 평년보다 기온이 계속 낮은 추위가 지속된 다음에 일요일 낮부터 평년 기온으로 회복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낮부터요. 네. 그렇군요. 올해는 근데 눈이 많이 온다, 적게 온다, 설들이 분분하던데 올해 겨울에는 눈이 어떻게 많이 올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겨울을 보면 말이죠. 추운 해에는 이
중부지방이나 서해안 쪽으로 눈이 많이 내립니다. 예. 오늘도 갑자기 추워지니까 서해안 쪽으로 많은 눈이 내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겨울이 따뜻하거나 이런 때는 되게 동해안 쪽으로 폭설이 내립니다. 아. 근데 작년 겨울이 굉장히 따뜻했던 겨울이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올해 그 2월에 왜 경주 그 레저트 쪽으로 폭설 내리면서 대학생들이 맞아요. 감수 사고가 예.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이제 날씨가 따뜻하면서 동해안 쪽에 폭설이 내렸기 때문인데 저희 K레이버센터에서는 올 겨울에 중부지방이나 이런 쪽으로는 뭐 평년하고 비슷한 정도의 눈이 내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동해안 쪽으로는 국지적인 폭설과 함께 좀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이었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 연결하죠. 김세훈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프로축구 시상식이 열렸는데 네. 최우수 선수 이동국 선수가 차지했네요. 그죠? 네, 35살, 그리고 5아이 아빠입니다. 아빠의 다섯. 성취는 예.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제 프로축구 대상 시상식이 열렸는데 이동국 선수가 K리그 클래식, 1부 리그죠. 1부 리그 올 시즌 최고의 선수로 선정이 됐습니다. 기자단 투표가 유효표가 총 112표인데요. 예, 그 중에서 101표를 얻었습니다. 예. 90%에 육박하는 높은 득표를 기록을 하면서 MVP에 뽑혔고요. 이동국이 MVP에 뽑힌 게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역대 K리그 역사상 2번 MVP 뽑힌 선수는 이전에 신태용도 있었지만요. 3번 뽑힌 건 이번 이동국이 처음입니다. 이동국은 올 시즌에 13골을 넣으면서 득점 2위에 올랐고요. 예. 공격 포인트, 그러니까 어시스트와 골을 합한 공격 포인트에도 2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대표팀에 다시 뽑혀서 100경기 센츄리 클럽에도 가입을 했고요. 이동국 선수가 어제 하는 말이 나는 아직 젊다. 최강희 감독이 40까지나 뛰라고 한다. 이런 얘기도 했고 얼마 전에 이제 이동국의 격상둥이 그러니까 딸만 넷입니다. 아. 근데 지난달에 막내 아들, 5째 아들이 태어났고요. 예. 그 5째 아들의 태명이 대박이었습니다. 대박. 대박이. 그러니까 아들의 태명대로 이제 대박이 났다라고 하면서요. 더 좋은 아빠, 더 좋은 남편이 되길 노력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그 이동국 선수 같은 경우에는 실력만큼 예, 네. 운이 따라주지 않은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월드컵. 편견도 많이 있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렇게 상 받아가지고 참 그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보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고 이 우승팀 전북 다른 수상자도 많이 배출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일단 감독상에 전북 최강희 감독이 선정이 됐습니다. 네. 최강희 감독 전북이 리그 우승을 했고요. 그러니까 뭐 최강희 감독이 수상하는 거는 당연해 보이고요. 최강희 감독도 감독으로서 세 번째 수상입니다. 그러니까 감독상과 이동국 선수가 MVP가 되고 최강희 감독이 감독이 된 게 이번에 역대 세 번째일 정도로 아주 둘의 궁합이 잘 맞았고요. 그리고 올 시즌 베스트 11도 선정이 됐는데 11명이 선정이 당연히 되겠죠. 그중에 그 전북의 공격수 이동국, 미드필더 이승기, 한교원, 수비수 윌킨스, 골키퍼 권순태까지 포함을 해서 11명 중에서 5명을 포함시키면서 우승팀의 그 위용을 과시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올해 프로야구에서 20승을 거둔 벤 해켄이요. 네. 일본 가지 않고 넥센에 남기로 했어요. 예? 네, 예. 그렇습니다. 2007년도 이후에 7년 만에 국내 프로야구에서 20승을 달성을 했었죠. 예. 벤 해켄이 넥센하고 그대로 남기로 어제 계약을 했습니다. 1년 계약을 했고요. 계약금 5만 달러, 연봉 65만 달러, 옵션 10만 달러 해서 총 합해서 80만 달러 계약을 했습니다. 예. 벤 해켄이 올 시즌 최고의 시즌을 보냈죠. 31경기에 출전을 해서 20승 6패, 방어율 3.51을 기록을 했습니다. 다승은 1위, 탈삼진과 승률은 2위, 방어율이 3위에 이렇게 올랐고요. 14경기 연속 선발승까지 거두면서 승승장구했는데요. 일본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베네켄도 일본 갈 거로 좀 고민을 했는데 예. 베네켄의 나이가 35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다른 데 가서 적응하는 것보다는 국내에 조금 반응이 좋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넥센에 남기로 한 거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내년 시즌 미국 여자 프로골프요. 투어 LPGA라고 그러죠, 우리가. LPGA에 진출하는 김효주 선수가 롯데그룹하고 2019년까지 5년간 재계약했다고 그러죠. 네.
이제 계약 기간이 5년. 그러니까 뭐 김효수가 이제 19살이니까요. 예. 5년 정도 장기 계약을 이제 한 거고 계약금만 13억 원입니다. 예. 총 5년간 13억 원이고요. 이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데요. 우승할 경우에는 우승 상금의 70% 인센티브를 준다. 그러니까 우승하면 1억 원이면 7천만 원 롯데그룹에 쏘주겠다는 거고 5위 이내에 들으면 30%를 주겠다. 이러는 거죠. 예. 그리고 또 만약 김효주가 상금 랭킹 1위에 올리거나 세계 랭킹 1위 또 그랜드슬램을 달성할 경우에는 무려 10억 원의 추가 인센티브도 주겠다. 이런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김효주가 올해 30억 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올해 국내 프로골프 투어에서 12억 원, 그리고 미국 프로골프 투어에서 7억 원, 또 인센티브, 말씀드린 대로 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인센티브를 받는 게 있는데요. 11억 원에서 총 30억 원을 벌었거든요. 내년에 미국 가서 이제 승수를 더 많이 올리게 되면은 이거보다 더 많은 돈을 내년에도 벌 수 있겠죠. 아, 그렇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서비스 혹은 트위터 YTN 알스타트로 함께해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자신의 꿈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도전하는 거, 이거 절대로 쉬운 일 아닙니다. 거기다가 그 꿈이 전문 산악인들도 어려워한다는 세계 7대륙 최고봉 등정이라면 정말 만만치 않은 도전이 될 텐데요. 장장 14년간의 도전 끝에 이 꿈을 이룬 분이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덕유산 사무소에 근무하는 손영조 씨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전화 연결해서 세계 7대륙 최고봉 등정에 성공한 소감, 도전 과정에서 잊지 못할 일들이 과연 어떤 것이 있었는지 얘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손영조 씨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손영조입니다. 예. 어제 귀국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어제 오전 8시 20분에 인천에 도착해서요. 어디서 귀국하셨는데? 이제 그 발리를 경유를 해서 오세아니아 카스텐츠라는 데를 가야 되는 곳이어서 예. 발리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인천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7대륙 최고봉. 그거 어디인지 좀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사람들이 좀 들으면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보통 이제 히말라야 14자 이런 경우는 많이 아마 예. 있을 거고요. 네. 저 지구에 7개의 대륙이 있습니다. 북미, 남미,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극까지. 그 각 대륙에 이렇게 많은 산맥들이 높고 많은 산맥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높은 봉만 예. 7개를 가지고 세븐 서미트라고도 하고 세계 7대륙 최고봉이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예, 북미는 어디입니까? 맥킨리즈 알라스카 쪽에 있습니다. 남미는요? 남미는 아콘카구아라고 안데스 산맥인데요. 어허. 세계에서 가장 긴 8,400km 정도의 긴 산맥에 칠레하고 아르헨티나 사이에 아콘카구아라는 7,000m급 되는 산이 있습니다. 그 유럽은요? 유럽은 엘브루즈라고 그루지아 쪽에 동유럽 쪽에 있습니다. 5,642m. 그리고 아시아에선 히말라야인가요? 아닌데. 아시아에서는 히말라야 산맥도 한 2,400km 되고요. 예. 그 중에서 8,000m가 넘는 봉이 14개가 있죠. 그래서 히말라야 14자라고 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봉이 에베레스트. 아하. 네, 그래서 그 에베레스트가 아시아에서 최고봉이기도 하고 세계에서 최고봉이기도 하고요. 오세아니아는요? 이번에 갔다 온 카스텐츠. 예, 이번에 그래서 여기 갔다가 어제 오셨다 이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럼 남극, 북극도 다 갔다 오셨어요? 남극은 2011년에 다녀왔고요. 예. 예, 북극은 대륙이 아니에요. 큰 유기국인데 그렇군요. 사람들 많이 오해를 하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근데 일단은 그러면은 여기를 이제 다 올라가신 건데요. 그죠? 예. 이걸 다 이루고 나시니까 어떤 기분 드셨어요? 14년의 어떤 그 마음의 무게는 굉장히 무거웠어. 이것을 내가 해낼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첫째는 있었고, 예. 둘째는 직장과 가정과 산을 세 박자를 병행하면서 이걸 과연
이 무게를 어떻게 감당해낼까 하나는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그렇죠. 해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11월 10일 날 칼스텐치 최고봉 오르면서 그 칼스텐치 올랐다는 거 그 자체만이 아니고 세계 7대륙을 갈던 그 무거운 마음을 다 술술 털어버릴 수 있는 어떤 그 순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가족과 직장과 산과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을까 걱정까지 하면서 이 세계 7대 이 최고봉 증정을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계기는 뭡니까? 아무래도 이제 제가 그 산을 좀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그러면 이제 외국의 산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2000년도에 세계에서 6번째 높은 히말라야 초유봉이라고 있습니다. 8,200m짜리인데 거기를 내려오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산행에도 분명히 철학이 있을 것이다. 산에 다니는 것도. 그래서 나의 철학은 무엇일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고 내 목표를 찾아보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계 7대 지구를 한 바퀴 다 돌면서 각 대륙의 최고봉을 다 등록을 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 그거 좋겠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2001년부터 유럽 엘브루즈부터 이제 그 세계 7대륙 최고봉에 제가 혼자 뛰어들게 된 거죠. 이게 14년 걸리셨다는데, 이거 보통 한 번 도전하면 대충, 한 최고봉 올라가는데, 갔다 오시는데 얼마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돼요? 예, 그 산의 높이나 그 위험성이랄지, 전문성이랄지 이런 거에 따라 각각 달라요. 그런데 이제 보통 히말라야 같은 경우는 보통 2달씩 이렇게 가고요. 아이고, 네, 나머지도 거의 한 달 정도씩 이렇게 다니기도 합니다. 근데 한두 달씩 이렇게 직장 안 나가도 안 잘리세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휴가는 좀 직장 동료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도 나의 업무가 빈자리는 분명히 다른 동료가 그 일을 해야 되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또 휴가 부분도 제한적이에요, 굉장히. 어떤 직장에서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긴 기간을 나갈 때는 좀 휴직도 좀 하고, 이렇게 병행을 좀 합니다. 휴직도 하셨다. 휴직 기간에 월급이 안 나올 텐데. 그렇죠. 그럼 어떻게 생활하세요? 그럼 가족분들은? 그래서 우리 가족한테 가장 미안한 건 우리 가족입니다. 경제적으로 풍부하지도 못해드리시는 별 말씀. 근데 거기다가 마음의 부담, 위험한 심적인 부담 이런 위험하죠. 주고 다니기도 하니까 가장 미안한 게 가족이죠. 그 가족분들이 이 세계 7대륙 최고봉에 오르신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저 혼자 오른 건 분명히 아닙니다. 저는 가족이 있고 또 제 빈자리를 채워줬던 우리 국립공원 직원들이 있고 또 아무래도 많은 자금이 원정 비용이 들어간 부분들을 격려해 주신 주변에 많은 분들의 격려가 있었고 이런 분들의 모든 것이 다 어우러져서 성공한 것이지 결코 저 혼자 유별나고 잘나고 산에 잘 다니고 그래서 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죽을 뻔하신 적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많죠. 외국의 산에는 항상 위험이 이렇게 도사리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은요.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힘든 산행이 아직도 지금 생생한데 2004년도에 맥킨리라는 산을 갔을 때 가장 힘들었어요. 그때도 이제 사실 일단 제한적인 휴가를 가지고 갔거든요. 날씨 상황은 안 좋으면 저희는 정상을 못하고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시간의 한계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날씨가 안 좋아하고 외국계들은 전부 보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나는 이제 시간은 다 목전에 왔고 그래서 나는 혼자 가겠다. 이 산을 하지 않으면 나는 돌아갈 수가 없는데 어쨌든 나는 죽든 살든 여기서 나는 해야 된다라고 해서 혼자 그때 이제 정상을 올라갔다 왔죠. 눈폭풍 화이트아웃 다 뚫고 내려와서 베이스에 와서 정상에 갔다 왔다고 하니 외국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제가 항상 이제 비디오를 찍어서 다 찍고 다니거든요. 혼자라고 산행을 해도. 증명을 남기기 위해서. 어떤 기록, 저에 대한 추천에서 항상 제가 비디오 테이프를 이렇게 찍고 다닙니다. 비디오를 다 틀어줬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난리 난 거죠. 그 어려운 악조건을 뚫고 이렇게 갔다 온 거에 대해서 큰 박수도 보내주고.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지역구에서 다시 쭉 빠져나온 상황이 됐죠. 그렇군요. 지금 덕유산 국립공원에 계시잖아요. 그죠? 예, 예. 여기는 날아다니시겠어요? 예? 사실 산이라는 것 자체는 국외산이든 그 상황마다 다 장단점이 있듯이 여기 산도 힘든 산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국외산이라고 하면은 출구봉을 그렇게 다니셨는데 덕유산 정도는 날아다니실 것 같아가지고요. 예? 이거 산에는 항상 존경스러운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예. 국내 산행에서도 사고도 많이 나고 그렇군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뭐 도전하실 생각 있으세요? 어디에? 뭔가에? 뭔가가 목표가 세워지면 또 해야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예. 아직은 없으신 모양이다. 그죠? 예. 일단은 예. 제가 그동안 쭉 꿈꿔왔던 7대륙이 일단은 마음의 무게를 벗었으니까, 예. 뭔가가 허전해서 또 분명히 채워질 거는 같은데, 아직은 뚜렷한, 당분간은 아직은. 잘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좀 쉬시고요. 오늘 인터뷰 위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립공원관리공단 덕유산 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분이죠. 세계 7대륙 최고봉 등정에 성공한 손영조 씨였습니다. 윙가드 뿌니고의 박구윤이 전하는 우리집 행복 지킴이 윙가드. 가정의 안전 항상 걱정되시죠? 스마트 방범창 윙가드가 강한 내구성과 스마트폰 알림 서비스로 가정의 행복을 지킵니다. 156-7310 Smart Security Window, 윙가드.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대한민국 사장님들, 이보영이에요. 사업하면서 힘든 일 참 많으시죠? 이젠 노란우산 공제 꼭 챙기세요. 갑작스레 소나기가 와도 우산 하나 챙겨놓으면 걱정 없잖아요. 소득 공제는 물론 복리 이자에 목돈 마련 저축도 되고 법으로도 보호되니까 노란우산 공제 하나면 마음이 든든. 50인 미만 소기업,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대요. 창업할 때 가장 먼저, 사업할 때 가장 가까이. 참 든든한 동행, 노란우산 공제. 이 캠페인은 중소기업 중앙회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백형사의 사건의 재구성. 백형사의 사건의 재구성. 오늘도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강력팀장 하셨는데도 추우셔가지고 목도리 하시긴 하셨네요. 오늘은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예, 전 강력하셔가지고 그런 거 안 하실 줄 알았는데. 신 교수님 아직까지 감기가 안 나신 것 안 같습니다. 났어. 저는 강력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팀장님 오늘 어떤 얘기 할까요? 오늘은 그 혀 절단 사건. 그러니까 남성이 예. 여성이 남성을 이제 그 성추행을 하는데 거기에 그 혀를 딥키스를 하는데 혀를 절단한 사건. 이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결국은 과잉 방어였었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예, 내용이 이제 이겁니다. 지난해 6월에 23세 된 남성이 자기 여자친구의 일행과 함께 이제 유흥가가 있는 도심에서 술을 먹고 새벽까지 마시다가 이제 밖에 나와서, 술이 취해서 이제 누워 있었죠. 예. 그런데 그 여자친구가 아닌 여자친구의 또 여자친구가 굉장히 이제 덩치가 좀 있는 분인데 와가지고 갑자기 21세 된 여자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23세 된 그 남자의 이제 끌어안으면서 키스를 한 거예요. 딥키스를 시도를 한 거죠. 근데 이 남성이 그 혀를 힘껏 깨물어서 2cm가 절단됐는데 아이고. 약간의 그 장애가 왔죠.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 그 신고가 돼가지고 고소가 돼서 피소가 됐는데 1심에서는 이제 징역형을 받았는데 집행유예.
그러니까 이렇게 됐는데 2심에서 항소심에서 그러니까 이 남성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왜 여성한테만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느냐. 남성에게도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나는 원하지 않은 그 성추행을 당했으므로 방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방위를 인정해달라. 그런데 법정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여성이 당한 게 아니라 남성이 당했다고 그렇죠. 주장하는 그런 사건이군요. 네네. 그래서, 예. 이게 뭐 굉장히 드문 사건일 것 그렇죠. 같아요. 아주 드문 예? 사건이죠. 예. 그런데 이 정당방위 문제라는 게 예를 들면 제 기억으로는 지난번에 자기 집에 들어온 도둑을 그렇죠. 이 빨래 건조대로 머리를 쳐가지고 식물인간이 되게 만들었을 때 이것도 역시 과잉방어냐 정당방위냐. 네, 그렇죠. 이거 아닙니까? 네. 예. 그 당시에는 그 원주 도둑 내사 사건이라 그래가지고 예. 지금 새누리당의 박민식 의원이 좀 아까 인터뷰했어요. 정당 방위를 너무 좁게 인정하기 때문에 넓게 인정을 해라. 예. 이제 이렇게 해서 그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뭐 법조계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이런 케이스는 사실상 그 도둑 내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형법에 보면 형법 21조에 정당방위 구성 요건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현재 부당한 침해, 그다음에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침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정당방위 인정하는데 원주 내사 사건 같은 경우는 이 사건과 더불어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 이미 재합이 된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혁대라든가 빨래 건조대로 폭행을 했다. 이렇게 해서 정당방위 개념을 인정을 하지 않았는데 논란이 굉장히 많았죠. 지금도 그 논란이 되고 있는데 새벽 3시에 나무 집에 들어와서 글쎄 엄마하고 말이에요. 네. 누나가 있는데 그 어떤 성폭행이나 피해를 당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흥분되고 경악되고 야간 공포스러운 상태에서 행위는 사실상 정당방위 인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당방위 개념에 인정을 안 하고 그래서 그 법정 구속을 했던 사건.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조금 내용이 틀리죠. 왜 그러냐면 능동적인 면, 수동적인 면, 또 남성과 여성의 차이. 그러니까 여성이 아무리 체격이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밀어서 남성이 거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혀를 깨물어서 절단했다는 건 중상해죄로 기소해서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지금 판결한 것이죠. 2cm면 꽤 큰데. 2cm면 굉장히 크고 굉장히 크죠. 지금 어느 장에도 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 정당방위 요건이 그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경찰청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10개항 가까이 그 제시를 했는데 지금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순수한 선한 법익인데 부당한 법익이 침해를 해서 그다음에 그 선한 법익을 침해를 했을 때 그때 정당방위 요건이 개시가 되고 그다음에 본인만 아니라 다른 사람 내 가족 또 아닌 내하고 틀린 다른 제3자에게도 부당한 법익이 침해가 됐을 때 그때 선한 법익이 방어를 할 수 있다. 그랬을 때 요건이 성립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법익, 부당한 법익을 선한 법익이 예를 들어서 제어나 방어를 했을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잉방위라고 하더라도 정당방위 개념이 인정이 되면 처벌 안 받는데 그 과잉방위가 도를 넘어버린다. 그러니까 원주 도둑 내사 사건으로 하면 이미 제압이 돼서 더 이상 반항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추가적인 그런 제재나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결국 원주는 내사 상태에 빠져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칼로 찔러서 죽일 의사가 없었는데 그걸 오상방위라고 하거든요. 근데 죽일 의사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거 의사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은 이런 세 가지 요건,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당하는 만큼만 하면 되는데 추가적인 그런 행위가 있으면 정당방위 요건이 안 된다. 근데 그게 참 저는 좀 모호하다는 게 뭐냐면 자기 집에 새벽 3시에 어떤 도둑이 들어왔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제압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쓰러져 있는데 언제 다시 일어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누구든 다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쓰러졌으니까 됐다? 이제 더 이상 뭐 안 하겠다? 이거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기 그렇습니다. 힘들죠. 사실상은 새벽 3시에 굉장히 공포스럽고 당하고 흥분된 상태이기 때문에 설령 도둑이 제압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언제 다시 일어나서 신 교수님 지적하셨지만 공격해 올 수도 있고 또 도주를 해서 나중에 추가적인 도박 범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런 건 지금 논란이 돼서 12월 17일 날 이달에
한두심을 하거든요. 이 예. 사건은. 그래서 지금 그 귀추가 굉장히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흉기가 상대방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보통 요즘은 도둑이 방도로 거의 보시면 됩니다. 밖에서 도둑이 흉기를 소지하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집안에 집안에 들어와서 있는 거. 싱크대라든가 안에 있는 뭐 식도라든가 그런 걸 흉기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개념을 사실 그 재판할 때 좀 너무 좁게 협소한 해석을 했다 하는 그런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뭐 아니 도둑이 딱 들어왔는데 저 실례합니다마는 혹시 칼 같은 거 갖고 계십니까? 이런 거 물어본 다음에 싸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후에 도망가서 다시 또 우리 집에 들어와서 보복하시겠습니까? 흉기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는 사실 굉장히 곤란한 황당한 얘기죠, 사실은.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정당방위를 오히려 너무 폭넓게 적용을 한다라는 지적도 있잖아요. 사실 미국의 예를 이제 좀 드리면 그 캐슬 독트린 시청자분들이나 신교심 잘 아시겠지만 그다음에 유오 스탠드 그라운드라고 캐슬 독트린이라는 거는 내 집에 들어왔을 때 경고 없이 무단 침입했을 때 무단 침입자를 총으로 사살해도 기소되지 않는다. 네. 그다음에 스탠드 유오 그라운드 내 사유지에 예고 없이 어떤 불법적인 침입을 했을 때는 사격이나 그 사람에게 공격을 감행을 해도 기소당하지 않는다. 이게 미국에서 46개 주 정도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면으로는 너무 폭넓게 인정을 해서 부당한 방법으로 상대방을 어떤 생명이나 살상을 할 수 있는 이런 요건도 되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지만 사실상은 인정을 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범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침해당한 법익이 부당한 법이고 선한 법익이 공격을 해서 제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폭넓게 인정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굉장히 지금 확산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근데 뭐 어쨌든 정당방위라는 거는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방어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정도를 얘기를 한다라는 게 그게 이제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네. 뭐 수사하실 때 말이에요. 이런 네네. 정당방위 사건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그 이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여자가 25세 된 여자가 이제 외출을 나왔다가 밤에 그 12월 달입니다. 2013년도 12월 달인데, 2012년도 12월 달인데, 근데 이제 남자가 접근해서 술 한잔 하자 그래가지고 호감이 있으니까 좋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 남자가 이제 어차피 춥고 하니까 집으로 가서 술을 한 잔 더 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제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오케이. 집에 와가지고 아침 5시까지 술을 먹다가 이 남자가 이제 여자가 집에까지 따라오고 술도 취한 상태니까 뭔가 그 성폭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겁이 나니까 움츠리는데 몸을 만지고 결국은 굉장히 과도한 어떤 폭력을 행사를 하면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딥키스를 시도를 하는데 그때 혀를 3분의 1 정도 절단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신고가 됐는데 이제 경찰에서는 사실상 여러 가지 상황으로 여성은 중상해죄로 기소 의견, 그다음에 남자 범인에 대해서는 강간 치상으로 이제 해서 이제 했는데 사실 검찰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다시 재고를 하죠. 그래가지고 여자는 성적 자기 결정권이 침해당해서 그렇게밖에는 반응을 할 수 없었지 않느냐 하는 점을 인정을 해서 불기소해버리고 남자는 강간치상으로 구속 기소해서 징역 2년을 선고받게 한 실제 사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오래된 사건인데 또 하나는 뭐냐면 남자 2명이 여자 1명을 붙잡고 그다음에 성희롱을 합니다. 그러다가 여자 1명을 남자가 붙잡고 앞에 있는 남자가 키스를 하죠. 이때도 또 혀를 절단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 여자도 불기소. 그다음에 그렇죠. 남자들은 강간 그 미수 이렇게 해서 이제 기소돼가지고 처벌받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이 남자가 왜 남자한테는 성적 자기 결정권이 없고 여자한테만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냐라고 이렇게 지금 항변을 하는데 사실상은 그 상황이 노상이고 또 남자가 여자하고는 틀린 게 생체학적으로 틀리지만 또 능동적이다 수동적이다 하는 개념도 도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성적 자기 결정권이 사실 인정받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들어오는데 우리 작가님이 성차별 아니냐 하는데 이런 케이스는 성차별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리고 정당방위의 범주를 좀 넓힐 필요는 확실히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수사하시다 보면은 굉장히 이 사람은 억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솔직히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예, 그런 케이스가 바로 폭력행위 등
상해나 폭행 사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실제 사건인데요. 그러니까 남녀가 밤에 새벽 1시에 공원에서 이제 테니스 배드민턴입니다. 네. 배드민턴을 치고 돌아가는 길에 5명의 20대 남성들이 여자친구를 성희롱을 합니다. 그때 이제 시비가 돼가지고 이 남자친구가 들고 있는 라켓이나 테니스 채, 이제 이걸로 휘두릅니다. 그래서 결국 5명의 남성 중에 2명이 코뼈가 부러지고 이렇게 해서 2주, 3주 진단이 나죠. 근데 이 남성도 결국 2주의 상해를 입었어요. 근데 이거는 결국 여러 가지 정황상 새벽 1시고 또 여성 희롱을 남성들이 먼저 했고 그래서 비록 들고 있는 그 라켓을 휘둘러서 상처를 입혔지만은 이거는 정당방위 개념이다. 그래서 처벌하지 않고 남성들 5명만 폭력에 대한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상해로 기소해서 처벌한 이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폭력행위 등도 이런 케이스는 정당방위로 인정을 받거든요. 또 하나 사례를 말씀드리면 집안에 들어온 그 실제 사건입니다. 강도가 있었습니다. 강도가 있었는데 이제 그 강도를 집안에 있는 흉기를 들고 이업을 하니까 그거를 뺏고 시비하다가 그 강도를 결국은 찔러서 사망케 했습니다. 즉시 절명은 안 했지만 결국 이 사안도 정당방위라는 개념으로 인정을 받아서 결국 처벌받지 않은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아직까지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처럼 정당방위의 폭을 넓게 인정하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상당히 반론을 제기를 하거든요. 기존에 있는 사안도 충분히 정당방위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문제는 원주 도둑 내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지금 76% 정도 된다고 해요. 하기 때문에 항소심. 그러니까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 정당방위 개념을 왜 21조에 적용된 야간, 그다음에 흥분, 당황하고 경악하고 공포스러운 분위기에서 일어난 행위를 결국은 빨래 건조될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공동상해로 해서 법정 구속을 했느냐, 징역 1년 6월 억울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여론이 무려 이렇게 높다는 것이죠. 아니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원주인가요? 도둑 원주입니다. 의사된 데가 원주죠. 원주 같은 경우도 사실 상당히 좀 주목을 할 수밖에 주목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지금 방금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왜 서울대 수학과의 키모 교수 있지 않습니까? 강모 교수라고 이미 언론에 보도 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강제추행 혐의가 아니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 강제추행 혐의로 지금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저도 그걸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여쭤볼게요. 차근히. 자, 우선 이 사람이 도주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판단했다는데 도망을 보통 일반적인 케이스로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일반적인 케이스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 보기엔 어렵죠. 그렇지만 이 지금 강모 교수 같은 경우는 10여 년간에 왜 드러났냐면은 잘 아시겠지만은 세계 수학자 대회 이 조직위원회의 인턴 대학원생이에요. 근데 이 대학원생을 상대로 해서 한강변에서 술을 먹고 가다가 술 좀 깨고 가자 이런 차원에서 한강변 벤치로 갖다 무릎에 앉히고 가슴을 만지는 성추행 행위를 했지 않습니까? 결국 피소가 됐는데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불과 3일 동안 22명이라는 여학생들이 5년 전서부터 이런 성추행을 당했다. 그 다음에 반복해서 계속해서 문자 이런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계속해서 요구를 받았다. 이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제 성폭력 처리 특례법에 상습 성추행을 적용한 거는 이 피해자들이 검찰에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으로 처벌하는데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별도로 말씀드리면 도주의 염려도 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서울대에서는 이미 사표 수리를 하겠다고 했지만 이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굉장히 들고 일어났고 여론도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낙인 총장이 회의에서 출장 갔다 오면은 그때 결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유사한 사례가 고대도 있었죠. 대학원 교수가 몇 개월간 성추행을 했는데 교수에 대한 사표 수리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서울대도 지금 2012년도에 법인화가 돼가지고 이게 지금 사립교원법을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표 수료를 해버리면 타 학교의 교수로 재임용이 될 수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파면이 퇴직금도 아니기 적용을 때문에. 받지 네, 않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강 교수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염려가 현재로는 있다. 왜 그러냐? 혐의가 워낙 많고 피해자가 많다. 장기적으로 이루어졌다. 하기 때문에 본인은 뭐 회의로 도피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렇게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에는 대부분 구속영장이 받아들일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굉장히 높습니다. 경험으로 봤을 이 때. 케이스는 요즘 성폭력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엄하게 처벌을 하고 예. 그다음에 그 검찰뿐만 아니라 법원에서도 재판하시는 판사분들이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되는 데는 이견이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사실 지금 고려대학교 경우도 말씀해 주셨고요. 서울대 경우도 말씀해 주셨고. 근데 이렇게 그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그렇게 흔한 경우가 흔하지 않는데요. 서울대 지금 이 K 교수 같은 사건. 네. 예. 지금 사실상은 대학원에 담당하는 교수분, 우리 신 교수님도 교수님이시지만 좀 애람된 말씀을 드리면은 아니요, 교수님들이 지금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에서 13개 대학 약 2,700명의 학생들을 성폭력에 대한 예. 피해 예. 이런 걸 조사를 했는데 무려 46%가 피해를 당했다. 이런 요론이 나왔고 그중에 67%가 참았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논문, 학점, 그다음에 취업 문제, 그다음에 그 대학원생에 있으면서 교수의 권위 이런 거에 짓눌려서 참았다. 그다음에 그 고소하지 않았다. 이런 그 통계가 나왔는데요. 사실상은 장기간에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 고소를 제기를 하지 못하고 크게 어필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사실 전반적으로 전체 교수님들은 대부분 97% 8%는 다 학생들에게 열심히 하는 교수님이다. 성실하고. 그렇지만 나머지 2%에서 3% 정도는 이런 교수님들이 계신다. 그래서 이게 큰 문제가 되고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지금 이런 여론이 높죠. 보통 이렇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이 되면 네. 구형량이 구형량이 보통 5년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5년을 구형을 하게 되면은 사실상 집행유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5년 때문에, 이상이 되면? 그렇기 때문에 징역 2년 정도나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5년 이상이 되면 예. 집행유예 나오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피해자들하고 합의하기도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합의가 되면은 합의가 된다고 하면은 이건 합의사항하고 상관없는 형사방 지금 아닙니까? 친고죄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 6월 19일자로 정확히 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개정이 됐어요. 친고죄가 폐지가 됐죠. 그래서 경찰이나 검찰에서 인지를 해가지고 성폭력 사건도 인지해서 수사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인지수사로 시작한 거예요. 이런 케이스는 지금 인지가 아니고 피해자가 제소를 했습니다. 아니, 맨 처음에 다른 대학교 대학원생, 그 학생이 직접 신고한 것이 아니고, 첩보로 들어가지고 인지수사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자진해서 진술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스누라이프, 서울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 게재된 그 많은 학생들 중에 몇 명은 또 스스로 검찰에서 요청을 하니까 진술을 했죠. 그렇게 돼서 이제 사건이 지금 된 것이죠.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합의를 해도 이거는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합의를 해도 양형의 참작은 받을지언정 그대로 처벌을 받는데 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1심에서는 구속이 될 사안이 굉장히 높은 그런 사안이고요. 다만 2심에서 그 성폭력 처리 특례법 상습추행죄가 적용이 된다고 하면은 이게 분명히 2심에서도 아마 집행유예 가능성이 없고 형이 깎일 가능성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참, 그러니까 이 학교 안에서 이것도 사실 일종의 위기의 이 권력 관계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이제 더욱더 엄하게 처벌이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9944님은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혀 절단 사건 말씀하시면서 남자라고 다 힘센 것은 아니고 술 먹은 상황에서 당한 것을 방어할 수 있다고 하니까 성차별입니다. 이런 글을 보내주셨는데 어쨌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정당방위라는 측면에서는 우리도
방어 개념을 좀 더 폭넓게 해석할 수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 지금까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이었습니다. 25년간 집에만 집중해 전국 7만 7천여 세대를 공급해온 호반건설. 11월 시흥 목감과 광명 역세권 지구에 찾아옵니다. 편리한 교통과 상업시설을 모두 누리는 시흥 목감. 특별한 가치의 광명 역세권 지구. 첫 민간분양 브랜드 아파트. 우선 세계 신도시와 수원 호메실 지구까지. 역시 호반건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저희가 준비한 순서 오늘 여기까지고요. 오늘 밤부터 또 내일 오전까지 눈이 온다라는 예보가 있습니다. 어쨌든 내일 아침에 또 출근 준비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내일 오전 7시 1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